나는 그의 봄부터 조금씩 잊어가는 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러 왔는지 모르겠다는 듯 멍하니 있는 것. 며느리가 분명히 어제 말해준 약속을 오늘 처음 듣는 표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손자 이름을 부르다가 잠깐 멈추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탓으로 돌렸다. 나는 그 시선을 이용했다. 이 고백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다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한 번도 기억을 잃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문제였다. 모든 것을. 상처도 외면도 그 오래된 침묵도.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칠순. 한국 사람에게 칠순이 어떤 날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자식들이 모이고 손주들이 달려오고 식탁 위에 미역국이 올라오고 사진을 찍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일어나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부엌에서 내가 혼자 밥을 했다. 미역국은 내가 끓였다. 내 생일 미역국을 내가 끓이면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간을 맞추었다.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회사 일이 생겼다고. 미안하다고. 작은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딸은 시댁 일이 있다고 했다. 손자들은 학원이 있다고 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내가 끓인 미역국을 먹었다. 남편은 마루에서 야구를 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그냥 어떤 것이 끝났다는 감각이 왔다. 그 이후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획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도망이었다. 이 삶에서, 이 집에서, 이 역할에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싶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출구가 없었다. 나의 이른에 어디로 가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기로 했다. 연기로. 처음엔 정말 작게 시작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어 보이거나 아들 전화번호를 잊어버린 척 며느리에게 물어보거나.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웠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2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나는 안방 문 뒤에 서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아들은 귀찮다는 투로 대꾸했고 며느리는 그래도 보호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의무감만 있는지 나는 오래 생각했다. 병원에 갔다. 신경과였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를 권했다. 나는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정상이었다. 의사는 초기 증상은 아직 검사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라디오를 켰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아카시아가 지고 있었다. 나는 그 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연기를 얼마나 더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사실 내가 정말 도망치고 싶었던 것은 남편이었다. 40년이 넘었다.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그 세월 안에 좋은 것들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집도 마련했고 큰아들이 대학에 갔을 때 남편이 혼자 소주를 마시며 웃던 밤도 있었다. 그런 밤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40년은 길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날들도 있었다. 밥을 차려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던 수십 년. 내가 아파도 병원에 한 번 데려가 준 적 없던 사람. 집안의 모든 결정을 혼자 내리고 나에게 통보하던 방식. 자녀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던 말들, 그 말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몸 어딘가에 박혀있는 느낌. 나는 그것을 참았다. 그 시대의 여자들이 다 그랬듯이.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믿었고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버티자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 치매 연기를 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나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었다.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했다. 딸이 주말에 찾아왔다. 남편이 내 약 챙겨주는 척을 했다.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온기가 낯설게 좋았다. 그리고 그 낯설미 나를 더 슬프게 했다. 이것이 진짜였다면, 내가 정말 아프지 않아도 이렇게 대해줄 수 있었다면, 나는 왜 치매인 척을 해야만 이 온기를 받을 수 있는가?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그 생각을 오래 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빛이 들어왔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나는 이 연기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는 한 건지 한참을 알 수가 없었다. 그의 추석이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 내외, 딸 내외, 손자 셋. 차례를 지내고 식탁에 둘러앉았다. 전이 부쳐지고 갈비찜이 올라오고 잡채가 나왔다. 내가 사흘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내가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듯 먹었다. 손자가 갈비찜이 맛있다고 했을 때 딸이 할머니가 만들었어라고 말해주었다. 손자는 아, 네 하고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남편은 아들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며느리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하겠다고 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 소리 속에 나를 숨겼다.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잠깐 잊었다. 아니, 그것이 연기인지 현실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건지,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가는 건지. 겨울이 왔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했다. 나는 119를 불렀고 병원에 따라갔고 복도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뇌졸중이었다. 다행히 크지 않았다. 하지만 몸 왼편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당분간은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들은 병원에서 잠깐 있다 갔다. 딸은 시댁 제사가 있다고 갈 수가 없었다. 남은 것은 나였다. 나는 치매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병원에서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링거주를 정리하고 간호사에게 상태를 물어보고 퇴원 후 재활을 알아보고 모든 것을 했다. 어느 날 밤 병실에 불이 꺼지고 남편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늙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나도 늙었고 저 사람도 늙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오래 품어온 미움이 조금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아주 오래된 것은 무게를 잃어가는가 보다 그런 느낌이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재활 치료를 받으러 오가는 일이 생겼다. 나는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함께 버스를 탔다. 남편은 왼쪽 손을 잘 쓰지 못했고 나는 옆에서 가방을 들어주었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작은 소리로 고마워라고.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말이 들렸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았을 때 나는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다. 나는 연기를 그만두기로 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기억을 조금씩 되찾는 척하면서 약 이름을 기억해냈고 손자 생일을 기억해냈고 이웃집 아주머니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치료가 잘 되고 있나 보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연기가 끝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작을 눈치채지 못했듯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긴 연기를 하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가 실제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삶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안고도 여기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봄이 다시 왔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내 생일이었다. 이번에는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불편한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국을 떠먹었다. 아무 말 없이. 식사가 끝나고 그가 말했다. 맛있다고.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다. 창밖에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카시아는 아직 피지 않았지만 조금만 있으면 필 것이었다. 나는 이 삶이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지금도. 하지만 이상하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낡고 오래된 것들이, 이 조용하고 무겁고 때로는 공허한 것들이, 그래도 이것이 내 삶이었고 나는 그것을 통째로 살아냈다.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들렸다. 봄이었다.